소프트웨어 공학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소프트웨어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했던 내용들 중에서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도 있고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드웨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기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발전 속도가 사실은 빨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달 전에 어떤 뭐 사운드 카드를 구매를 했다. 또는 뭐 아니면 그래픽 카드를 구매를 했다. 라고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벌써 이미 여러 가지 다른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그러한 기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발전 속도를 맞추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보면. 그래서 내가 어떤 오피스 프로그램 중에 뭐 엑셀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 엑셀이라고 하는 게 XP라는 게 있었고 뭐 현재는 뭐 비슷해 맞게끔 이제 2007이 나오고 2010도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발전 속도는 사실 하드웨어에 대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제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발생되는 버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버깅도 해주고 또는 뭐 프로그램으로 정품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서비스 팩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걸 주로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굉장히 많고 큰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발전 속도도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가 또 완전하게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발생되는 현상들을 보통 위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소프트웨어 위기에 대해서 이것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이러한 학문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어떤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향상을 시킨다든지 또는 생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작업에 대한 만족도 이러한 것들을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신뢰성 같은 것들을 신뢰성이 높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목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나아지게끔 해주기 위해서 품질이라든지 만족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신뢰성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증대되고 높은 그러한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학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것은 실제로 이제 뭐 보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6년에) 발표를 한 내용으로 보면 어떤 과학적인 지식,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 제작하는 것,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계하고 제작하는 부분, 이러한 것에다가 이제 실제로 응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적 지식을 이렇게 컴퓨터 설계나 제작에서 응용을 시킨 이러한 학문.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뭐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운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지보수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한 필요한 과정들을 문서화시키는, 여기에 대한 것들을 문서화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IEEE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1983년에 소프트웨어를 어떤 생산을 한다.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용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도구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방법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의도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엠이나 아니면 IEE에서 발표한 이러한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전이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소프트웨어가 위기가 있었다. 위기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속도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 속도보다는 개발 속도가 늦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뭘 하냐면 이 발전 속도에 맞춰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맞춰지질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드웨어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가 역할이 너무 광범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러한 컴퓨터의 역할에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쪽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은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갭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사실은 개발을 한다라는 게 물론 하드웨어 부분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뭐 고난이도의 작업이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어떤 비용 부분이라든지 시간 부분이라든지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이런 위기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시스템 규모가 대규모가 되죠.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대규모가 됐는데 이거에 비해서의 소프트웨어는 어때요? 당연히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대규모 됐는데 소프트웨어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비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니까 개발비는 자꾸 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했던 것만큼 실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획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 위기에 속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 때문에 무엇을 했다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것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내용들인 거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도 아 그렇지 뭐 소프트웨어 당연히 하드웨어보다 발전 속도 늦었고 컴퓨터 워낙 많은 범위에서 사용이 되고 우리가 생각해도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빨리빨리 안 나와주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거 사용하고 있었고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훨씬 더 발전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요, 진행되는 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진행되는 과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계.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구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험, 테스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뭐 유지 보수. 이렇게 될 텐데요. 요거는 하나씩 좀 보셔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요구사항 분석이다 그러면 일단은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쪽에서의 니즈가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뭐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렇게 5가지 과정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크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원하는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만큼 내가 부합하도록 작업들을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에서의 할애되는 시간도 굉장히 좀 길고요. 실제로 설계 구현 시험하는 데까지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지만 또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또 굉장히 시간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구 분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선은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먼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구사항 규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뭘 해요? 제일 먼저 어떤 뭐 성능이라든지 뭐 기능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 다 뭘 해야 돼요? 업무를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업무 분석을 해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요구사항의 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되는 것은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러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내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 그래서 뭐 기획이나 계획이나 비슷하게 어쨌든 내가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초안을 잡는 형태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뭐 경제적인 부분은 어떤지 경제적 타당성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술적 타당성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법적 타당성도 맞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타당성 조사는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성 조사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일정 사실은 다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비용과 일정 부분이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런 진행을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있을 때 사실은 비용과 일정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좀 크게 자리하는 현실적인 거에서는 그렇죠. 뭐 학문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을 거의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비용이라든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예민한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프로젝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여기에서 맞는 그런 개발 기간이 얼마나 될지, 개발 기간을 예측을 해보고 여기에 맞는 그런 비용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뭐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해당하는 그런 비용들이 또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구두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뭘 해요? 주로 이러이러한 규명한 부분이 있고 이런 업무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경제적, 기술적, 법적인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개발 기간은 대략 이만큼 걸리겠고 비용은 이만큼 산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뭘 해줘야 돼요? 문서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기본적으로 문서화를 시킨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요구사항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을 전부 다 이제 문서화 시키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설계 단계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설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계획을 했던 것들을 서서히 뭘 해야 돼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줘야 하는구나 라는 걸 설계를 할 텐데 그래서 주로 분석 과정에서 모아진 내용들, 이 내용들을 이제 뭐 해요? 설계 도면으로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석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요구사항들도 문서화를 시킨 거고 그럼 여기에서의 내용들을 설계 도면에다 이제 옮겨주게 되는 그러한 형태일 텐데 그래서 분석 과정 자체에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 분석 단계까지 본다면 이거는 개념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분석이 들어갔다 그럼 이제 물리적 단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 단계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설계만 내가 했다고 해서 이게 품질이 제품 품질이 뭐 훨씬 좋아진다 월등하게 또는 나빠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측은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작업을 실행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안만 보여주는 거지 여기에서 뭐 세부적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설계가 대신에 제대로 안 된다. 만약에 내가 이 설계 과정을 좀 무시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린다고 하면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는 요구 사항을 분석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대충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정감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설계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우리가 설계 명세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 명세서라는 것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 과정까지 거친 것을 설계까지 해놓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다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현이라고 하는 단계는, 이 구현이라고 하는 단계는 실제로 내가 보든 사용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유형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결과물에 대해서 뭐 미리 보기 할 수 있다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서라든지 이런 걸 작성을 하시고 나면 주로 뭘 하세요? 미리 보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문서가 어떻게 나중에 인쇄가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결과물을 대강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형체를 만들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여기에서는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코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제 작성을 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로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설계에서 만들어졌던 최종 단계의 설계 명세서를 어떻게 해요? 이제 컴퓨터가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즉 만들어지는 것은 설계 명세서가 이제 넘어오겠죠.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졌던 설계 명세서를 뭘로 만든다? 컴퓨터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전부 다 만들어진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구현 단계에서 자체가 이제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작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구현이 되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것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대로 제품으로 판매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구현을 했으니까 이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어떤지 이제 뭘 해야 되는 단계가 되느냐? 시험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단계로는 여기에서 이제 시험 단계라고 봅니다. 여기서 시험 단계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라고 그러죠. 테스팅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뭐 했냐면은 지금 이 전체적으로 구현 과정에서 만들어줬죠. 만들어줬으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 사용자 요구 사항에 맞게끔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설계라든지 구현 즉 앞에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의 뭐예요? 이게 최종 점검인 겁니다. 최종 점검. 그래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뭘 해요? 이제 전부 다 테스트를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테스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테스팅까지 해서 오류가 지금 최소화된 상태고 이 정도면 제품으로서 사용자한테 이제 보내줘도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부분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해주시는 게 이제 유지보수가 되겠죠. 여기에서의 유지보수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물을 어떤 사용자한테 보내주기는 했지만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즉 개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사용자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해줘라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래서 유지보수 활동에 대해서는 보통 네 가지로서 분류를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유지보수 활동으로 첫 번째는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오류가 발생되었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게 적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지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에서의 유지보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오류가 발생된 경우에 하는 유지보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자체가 새로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지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 유지보수도 있는 것이고, 미래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그러한 유지보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유지보수를 통해서 최종적인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그러한 개발 순서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